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을 읽어드렸습니다. 정지한다는 것, 멈춘다는 것, 무엇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정말 비생산과 비효율, 무의미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가던 길을 가만히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쉼보다는 달리는 것에, 쓸모없는 것보다는 쓸모 있는 것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속도와 목적만을 쫓는 삶.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요. 아스팔트까지 녹아내릴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의 위협, 각자 견디고 있는 개인의 삶의 무게까지 더해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백무산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 정지하고, 잠시 무엇도 되지 말라. 어쩌면 시인의 말처럼 멈춤과 정지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멈춤의 여유를 가지는 것.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여름휴가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난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이문재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혹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조금 모자라는 걸 좋아하고요. 넘치는 걸 싫어합니다. 아,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이문재 시인님 소개를 드릴게요. 1982년 동인지 시운동 4집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편의 시인 시집으로는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 시편, 마음에 오지, 제국 호텔, 지금 여기가 맨 앞. 산문집으로는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등이 있으십니다. 김달진 문학상,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서울시 문학상, 지훈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 시집 혼자의 넓이를 출간하셨어요. 7년 만에 시집인데 예. 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7년 만에 냈다고 해서 좀 오랜만에 그 시집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 전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은 10년 만에 냈어요. 그런데 시를 게을리 쓴 것이 아니고, 시는 뭐 그때그때 기회가 되면 여기저기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좀 게으른 편이어서 그 발표된 시를 시집을 위한 원고로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는 3년 전에 이번 시집도 한 3년 전에 나왔어야 하는데 뭐 다른 문학 외적인 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아니 시집 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직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네, 예. 많으실 거예요. 올해가 시인님 등단 40주년이시라고 하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저도 이번에 시집을 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82년 봄에 이제 시운동 4집에 시를 한 7편 발표하면서 네. 저는 그게 데뷔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다들 뭐 그거를 등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1982년으로 공식화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인 줄 알았어요. 내년. 근데 이번 시집 그 만드신 편집자께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만드는데 등단 4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셈법이 있나 봐요. 셈법이. 근데 제 셈법하고 그 에디터 셈법이 좀 차이가 났는데 어쨌든 40년 다른 분들의 그 40주년을 제가 옛날에는 그런 문학 행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 선배 시인 분들이 뭐 등단 시력이란 말을 썼어요. 시력 40주년 이런 행사에 그 참여를 하면서 참 대단하시다. 특히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는 청년의 장르고 뭐 노년의 장르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60, 70 넘어서 40주년을 기념하는 걸 보고 어떤 뭐 경외감 같은 것들을 느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그 처지가 되니까 그 40년이라는 게 이게 무게감, 이게 뭐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40년을 썼는데 아직 대표작이 없구나. 더 열심히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독자에 대해서 독자의 위치, 독자의 장소, 나에게 독자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독자 그러면 좀 멀리 있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는 게 우선이고 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내 시를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 독자의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고맙다, 뭐 내 시와 같이 간다, 뭐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제시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과 다른 세상,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하고 생각을 이렇게 묶어서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겠다. 그 유명한 뭐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근데 지금까지는 뭐 혼자 그 뭐 좀 낭만주의적인 그 관점이지만 시는 혼자 쓰는 거고 뭐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은 작가고 그걸 2차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독자다. 뭐 이런 그런 낡은 도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좀 벗어나서 좀 멀리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독자들을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예.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81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고 선생님께서 있습니다. 막 데뷔하셨을 때 전 예. 태어나서 저는 지금 이런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 세월을 올해가 꼭 탄생 40주년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의 그 40주년을 생각하니까 완전 태아가 이런 어른이 되는 시간 동안 선생님께서는 시를 쓰신 거니까 그 세월이 되게 확 다가왔어요. 열심히 치열하게 못 썼습니다. 또 시인님께서는 문장의 소리와도 인연이 깊으세요. 예. 문장의 소리 역대 DJ이시기도 하신데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방문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뭐 아까 40주년 말씀 드릴 때도 그랬지만 그 뭐 시간의 뭐 두께라고 할까 뭐 그런 건
벌써 15년, 16년이 흘렀구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장의 소리가 꿋꿋하게 면면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주 대단한 그 DJ 분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문장의 소리가 걸어온 길이 곧 한국 현대문학이 걸어온 길이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장의 소리가 좀 독자들하고 함께 좀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멀리 예. 오래오래 갔으면 예. 저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신작 시집의 제목이 혼자의 넓이입니다. 같은 제목의 시가 시집에 수록돼 있기도 한데 이번 시집 제목을 혼자의 넓이라고 정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얘기는 좀 긴데요. 네.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그 시집 원고 정리한다 하다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2월,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3월 1일까지 강화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한 달 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새삼스럽게 혼자 산다는 것, 혼자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혼자라는 시어 또는 뭐 그런 것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또 시에서 또 문학에서 혼자라는 그런 뭐 개념이랄까 의미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끼니를 해결하고 뭐 근처에 있는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오고 또 낮에도 혼자 어슬렁거리고 또 밤늦게 그때 2월에 눈도 많이 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혼자라는 것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그전에는 무심코 나도 모르게 뭐 혼자라는 시어가 문장 속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뭐 혼자의 넓이도 그렇고 우리의 혼자도 그렇고 맨 뒤에 있는 뭐 혼자의 팬데믹, 뭐 혼자가 연락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혼자라는 걸 한번 깊이 우리가 함께 제가 오늘 함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혼자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했고 근데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혼자의 넓이 이게 괜찮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후배 몇몇 그 시 쓰는 친구들한테 이 제목이 어떠냐? 난 좀 이 제목이 좀 힘이 없다, 긴장감이 없다 이렇게 수렴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퍼지는 확산되는 느낌이 든다 어떠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혼자의 넓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혼자 있으실 때 주로 뭘 하세요? 남 생각하죠. 이번 시에도 나오는데 네. 그 뭐 다른 전에 어떤 시인이 썼던 것 같은데 방 안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 벌레 한 마리가 그 방의 주인이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있다 보면 모기장 안에 있는 이제 모기장이라는 게 이제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외부 타자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뭐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 안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혼자를 뭐 고독이나 뭐 쓸쓸함이나 뭐 자립, 자족, 뭐 자율, 독립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뭐 코로나 얘기는 한마디도 안 썼는데 팬데믹도 원래는 물론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단어이긴 하지만 뭐 팬데믹은 뭐 다른 경우에도 많이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그 관계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맞아. 싶어서 저는 뭐 혼자 이 혼자는 뭐 정말 이번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이건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혼자라는 게.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혼자라는 게 무슨 계급, 신분
이런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하죠. 나중에. 재미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해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액체근대라는 게 모든 개인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너희들 마음껏 꿈꿔라. 너희들이 미래를 설계해라. 그쪽으로 가라. 그래 놓고는 이 사회나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 성공을 할 확률이 저는 로또 복권 정도 되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근데 실패를 하면 국가와 사회 시장은 뒷짐지고 물러나고 그건 너의 문제다. 너의 능력이다. 그렇게 환원시켜 버리는 건 저는 이게 대단히 안타깝고 또 못마땅해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사회, 시장이 기업이 자기 책임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라는 걸 조금 다른 의미에서 자각을 하고 그래서 혼자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지금 우리의 미래를 옥죄고 있는 이 불합리, 불평등, 불공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혼자의 넓이들이 지금 뭐 상당히 좁겠죠. 그것들이 조금씩 교집합을 만들어가면 그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담긴 시도 이번 시집에 많이. 네, 뒷부분에. 네. 그 이번 시집 제가 좀 타협을 했는데요. 타협이란 말이 뉘앙스가 안 좋은데 앞부분은 좀 이른바 서정성이 좀 강조된 걸 앞부분에 배치를 했고요. 뒷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뭐 시대, 문명, 뭐 미래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시집 후반부에 보면은 예. 되게 시인님께서 젊은 친구들에게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신 시가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방금 해주신 이야기랑 또 저는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저도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 네네. 뭐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고 지금 20대 전후인 젊은 층만 신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노년 세대는 인류 탄생 이래 이것도 신인류예요, 신인류. 예,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는 국가는 그러니까 노년은 경제적으로 복지 제도의 대상이라고만. 그러니까 대상화라고 하죠. 그렇게 내던져 놓고 말아요. 이것도 저는 노인에게도 미래가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해서 물려주는 게 저는 이게 어른들의 역할 또는 기성세대의 역할인데 과연 우리가 생태환경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물려받은 걸 조금이라도 좋게 해서 지금 물려주고 있느냐. 반대잖아요. 반대. 그런 점에서는 또 이 노인이란 신인류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60대 이상의 노년층하고 20대 이하의 그 미래 청년 세대하고 이걸 연결시켜 주지 못하면 생태환경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공멸하겠지만 설령 생태환경 문제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이 노년층과 청년층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인님께서는 지구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에 관련된 시도 또 많이 수록을 하셨어요. 혹시 그런 자연이나 환경, 지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85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이제 10월부터 이제 취직을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4년 10월부터. 근데 그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낮에는 월급을 버는 직장인으로 일하고 해가 지면 시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한 2, 3년은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제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취재한 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고 있구나. 내가 시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죠. 그때 아주 얇은 책을 우연히 만났는데 성 바오로 딸이라는 가톨릭 전문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크 러클레르크의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분도 출판사에서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장익 신부님인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마 1920년대 30년대 그 러클레르크가 벨기에 어느 학술원에 이제 학술원 회원이 될 때 이제 거기 가입하면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미 유럽 젊은이들이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고 다닌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엄청나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 속도지상주의에 저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시집이 이제 94년쯤인데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산책시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녹색평론이 1991년에 창간이 됐고 또 뭐 조화로운 아름다운 삶 사랑 마무리라고 스콧 니어링, 헬렌 니어링 부부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제 에콜로지 쪽이죠.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폐해를 이런 식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구 생태, 환경, 느림, 반문명 이쪽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이미 등단하실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고, 그러시군요. 선생님의 시 중에 꽃말을 만든 첫 마음을 생각한다. 꽃말을 처음 만든 마음을 생각한다라는 식구가 있어요. 꽃말이라는 시 중에. 근데 시인님도 이제 데뷔 40주년이 되셨다고 하시고 또 방금 그 데뷔하실 당시에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를 만든 첫 마음, 처음 시를 쓰던 그때 혹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100일장 같은데 나가서 상을 한 두어 번 타긴 했는데 그 기억은 거의 나질 않고요. 제가 1978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78년 4월 4일 오후 4시에 대학교 이제 문학회 회원을 모집한다. 그런 공고가 나 붙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다음 주까지 시를 써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써가지고 그때가 금요일 오후였는데. 그래서 어떤 키가 큰 시커먼 옷을 입은 청년이 대학생이죠. 내 시를 보더니 와서 악수를 청하고 우리 한번 같이 문학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시커먼 키 큰 청년이 류시화 시인입니다. 류시화. 그게 이제 제가 시와 만나게 된 거의 이제 첫 순간, 첫 장면이었죠. 근데 시에 대한 첫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를 쓰는 스타일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뭘 떠올려서 그걸 잘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지금도 아직도 그런데 그냥 받아 적는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디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를 내가 받아 적는 사람. 그래서 저는 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랄까 이런 마음가짐이 좀 희박해요. 내가 쓴 거 아닌데 나는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게 20대, 30대 때는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다른 시인들은 밤새워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고치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당, 샤먼 같구나.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게.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시적 전략이랄까 아니면
문학 이론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대신에 에콜로지 그러니까 생태주의 쪽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게 저 안에 이제 녹아 들었다고 하나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그걸 써왔죠. 선생님은 지금 또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제자가 선생님께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시도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받아 적는 것만 같다. 이것이 나의 너무 큰 콤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경험이 두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책을 통한 경험. 그런데 저는 그 학교 이제 문창과나 시창작 교실에서 가능하면 문학 쪽은 가능하면 좀 멀리해도 된다. 대신에 가장 그 종합적인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생태 쪽이다. 그런 쪽 아니면 또 과학 쪽. 그다음에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게 경제 논리인데 그런 쪽 읽어라. 그리고 문학은 특히 이제 문창과 학생들을 보면 죽으라고 이제 시 쓰는 친구들은 시만 읽잖아요. 그건 저 오래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학하고 무관해 보이는 것. 그것이 결국 자기 문학을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예.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 우리 첫 마음 얘기도 해주셨고 현재 지금 자연 생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대단히 암담합니다. 네. 대단히 암담해요.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굴러가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몇 년 전부터 뭐 4차 산업혁명, 뭐 AI, 뭐 인공지능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이 충분히 해결할 거다. 뭐 이런 과학기술 결정주의에 빠져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이건 뭐 요즘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덥다가도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 기후 문제 이거 말끔하게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기후 문제뿐만이 아니죠. 지금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리허설. 이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면 앞으로 닥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냥 복합위기라고 해요. 복합위기 또 어떤 분들은 장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한 개인이 한 지역이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인류 진화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보는데 인간이 인류 차원의 어떤 감수성이나 정체성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세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아주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진정한 인류세가 되려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고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류의 한 구성원이다. 인류. 내가 인류의 차원에서 지구의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에서 인류로 한 단계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가 충분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를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인류로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감수성. 뭐 감수성은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공감하고 또 뭐 감정이입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에도 제가 짧게 썼지만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잘 아시겠지만 황금률은
인류의 스승들이 남겨놓은 가르침이잖아요. 뭐 예수는 산상수훈, 뭐 공자맹자, 뭐 역지사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또 그 능력을 사회화하지 못하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또 저 멀리에 있는 사람하고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기계하고도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돼. 기계.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 인터넷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쉐리 터클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사실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를 너무 좋아해. 우리가.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얼리 어답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좀 덜 좋아해야 돼. 덜 좋아해야 돼. 절대 저는 기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맞물려 있는데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면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저는 온전해지리라고 봐요. 인간의 문제죠, 결국. 맞아요. 결국은. 아유, 오늘 선생님 모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넓고 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야기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희망보다는 뭐 작년에 돌아가신 그 김종철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얼마 전에 그 일주기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인가? 이런 화두를 붙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저는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저는 이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 집 뒤에 토지 탁구라고 있는데 네. 스포츠 뭐 기록 경기도 그렇지만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거 보면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 결점, 모자라는 부분을 파고드는 거라고. 자기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실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찬양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가장 잘 속이는 친구, 가장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물리치는 사람한테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상대방을 잘 배려한 사람. 꼴찌가 없도록 하는 것. 근데 탁구로 치면 상대방이 공을 잘 넘기도록. 배려의 탁구.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들이 이런 역량들이 정말 찬양받아야 되는 사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경쟁은 안 좋은 거다. 서로 저 공감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된다. 난 스포츠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너무 경쟁 위주의 네. 예, 1등만 가리는. 그럼 그게 이제 뭐 선국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올림픽 없애야 됩니다. 네. 뭐 안티 올림픽 같은 거 없나? 어딘가에 분명히 운동이 네. 있을 거예요. 전에 네.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몸이 불편한 한 아이가 있으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아이들이 손을 잡고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그 결승점에 도달한 그런 멋진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시 말고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전환을 위한 글쓰기 그건데 거기는 이제 주제별로 글을 쓰게 해요 학생들한테. 근데 글쓰기 이제 전반부에 학기 초에 지금까지 살아면서 최고의 순간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여학생이 그런 글을 썼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1등으로 뛰고 있었는데 바로 뒤따라오던 친구가 넘어졌다. 자기가 계속 뛰지 않고 멈춰서서 그 친구를 일으켜서 같이 결승골인을 했다. 그게 자기 생애 최고의 순간이에요. 저는 그 글의 그 부분이 너무 인상이 깊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예. 저희가 선생님 낭독도 들어야 돼가지고 낭독은 저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낭독을 좀 들어볼 시간도 갖고 싶어요. 낭독을 이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직접 쓰신 시인님께서 읽어주시는 게 최고죠. 아니 우리가 뭐 가방이나 네. 옷 만드는 사람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뭐 가방이 예쁘거나 옷이 편안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한 편 읽어주세요. 아,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예, 그 흔들 의자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제 저희 집이 2층이라 바로 나와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네. 하늘도 보고 네. 땅도 보고 네. 나무도 보고. 근데 오늘 보니까 흔들 의자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쓴 건데요. 아주 짧습니다. 네. 이 시를 선택한 첫 번째 기준은 짧기 때문입니다. 네. 예, 서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흔들 의자.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빨간 주차금지 표지판 옆. 흔들 의자 혼자 앉아있다. 왼쪽 어깨가 기울었다. 누가 내놓은 모양이다. 흔들어도 안 흔들렸나 보다. 흔들지 않아도 흔들렸나 보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장 짧은 시여서 고르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뭐 재미있으라고 한 말씀이고요. 네. 그 흔들 의자를 보니까 그 마치 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흔들어도 안 흔들렸나 보다. 아니면 흔들지 않아도 흔들렸나 보다.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류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나. 뭐 아마 그것도 그게 이제 시의 자리겠죠. 시의 역할이기도 하고 흔들지 않아도 흔들리고 뭐 그런 거. 감사합니다. 지금 만나요의 마이 페이보릿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예.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 요즘 제가 2, 3년 지나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요. 네. 협소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아주 작은 집. 네. 우리나라에 요즘 농막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 개인적인 차원이고 네. 또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 음. 예. 제가 몇 년 전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협동조합의 사업 목적은 그 독서 토론 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그 당사자가 제2의 탄생, 그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과 다른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만들어 놨는데 뭐 아직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 글쓰기 또는 책 읽기 모여서 그걸 하는 쪽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뭐 고민 중입니다. 아, 선생님께서 만드신 협동조합 여럿이 만들었죠. 예. 활성화에 대한 고민. 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서 코너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문서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 남겨주신다면. 작별 인사라기보다는 우리 문장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청취자 분들께서는 아주 저는 각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혼자서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의 넓이가 조금씩 하루에 한 5mm, 1cm씩 좀 넓어지면 문학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도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은 좀 많이 나누시고요. 나쁜 건 몰래 사귀시고 많이 읽으시고 또 주변 분들하고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문지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한국문학번역원이 제5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산문학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여러 이유로 떠나야 했던 이들이 낯선 타지에서 겪었던 삶의 여정과 아픈 기억을 담은 값진 우리문학입니다. 대회 도서로 지정된 25종의 이산문학 작품 중 한 권을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총 수상 인원 37인, 총 상금 1,750만 원.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8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diasporabo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류성훈 시인입니다. 류 시인만의 감각과 감성으로 많은 독자 팬들을 보유하고 계시죠. 류성훈 시인님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유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막 그 코로나의 폭염까지 너무 어려운 날들인데요. 어떻게 지내고 네. 계세요? 아, 네, 작가님 잘 지내시죠? 네, 진담으로 문장의 소리 잘 듣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처럼 이 무더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오듯이 저도 뭐 평등한 정도를 구경하면서 작가들에게 또 늘 안 써지는 글은 또 평등하잖아요. 네. 안 써지는 글이랑 신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최근에는 계속 이 산문집 발간 이거 마무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오늘 광고하려고 하는 이 산문집이 최근에 하던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다른 작업이라고 한다면 뭐 저도 시인인 만큼 뭐 지금 두 번째 시집에 대한 작업을 하고 또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첫 번째 시집을 제가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이번에는 좀 뜸들이지 않고 좀 빨리 발간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올해 6월에 출간된 제 첫 에세이집 제목은 사물들 더 띵스이고요. 아, 네. 소제목은 사물에 관한 산문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분을 드릴게요.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질 거예요. 3분 네.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만나기로 약속한 날은 꼭 비가 왔고 약속하고 싶으면 비가 오는 그런 인연이 있었다. 당신이 그 옛날 밤의 교정에서 우산을 쓴 채 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때와 내가 준 우산을 들고 내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고집스럽게 떠나던 때의 중간쯤 나는 잃어버린 우산과 되찾은 우산과 똑같은 것으로 다시 구한 우산과 되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린 우산을 모두 꺼내본다.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유실물을 추억하면서 우산을 잃기보다는 유실물 보관소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돌아서 있다. 이 글은 산문집 사물들에서 다룬 첫 번째 사물 우산에 대한 글인데요.
그 외에도 바위 계곡이 돼버린 냉장고나 뭐 등화관제가 있었던 날이나 어릴 적 신발장 냄새와 가족 그리고 사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제 기억에 남아있는 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물들 The Things 란 이 책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추억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 어떤 문학적 사유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익숙한 사물들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한 명의 시인으로서 언어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각각의 사물들을 단단하게 표현하고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의 기억들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소중한 기억들이 가능한 변질되지 않도록 때때로 기억을 사물에 숨긴 채 골동품처럼 그 사물을 움켜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 3분집 속의 사물들은 제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기억의 편린들입니다. 바다에 놀러 갔다가 잠수함 설계도를 그리며 꿈에 젖혔던 소년과 마음도 몸처럼 다잡기 위해서 묵묵히 검술을 배워가던 청년과 등단을 하기 위해서 한문과 스터디에 매달렸던 저의 모든 시간에는 저만의 어떤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문집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그 지난 기억이 소환될 때마다 지금도 늘 설렙니다. 모든 감정을 모두와 고루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에게 사물을 통해 최대한 행복한 기억과 인식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사물들 The Things는 사물 하나하나의 오랜 시간과 그 시간만큼의 생각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독자 누구에게나 막힘없이 공감할 수 있고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의 잊힌 기억을 꺼내 먼지를 툭툭 털고 오랜만에 좀 더 정답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열어줄 산문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독자분들과 책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류성훈의 산문집 사물들 The Things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끝나셨나요? 네, 끝났어요. 네, 시간을 한 5초 남겨두고 마무리를 딱 잘했어요. 맞네요. 네. 네, 제가 전화를 끊지 않아도 되게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류성훈 시인의 첫 에세이 사물들, 뜨거운 여름을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생강 작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도 하고 있는 엔잡러 소설가 박생강입니다. 네, 엔잡러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박생강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장편소설 수상한 식모들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 나는 빼빼로가 두려워, 우리 사우나는 JTBC 안 봐요. 그리고 기담집으로 치킨으로 귀신 잡는 법이 있습니다. SF 김성옥 엔솔로지 소설집에 참여하셨습니다. 2017년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며 엔터미디어의 대중문학 칼럼 소설가 박생강의 옆구리 TV를 연재 중이십니다. 아유,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네.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항상 좀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중문학 칼럼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잡지에 프리랜서 기자도 하고 네. 있어가지고 네. 항상 매주마다 마감이 있고 매월마다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그 출간될 소설들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네. 작업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요즘 또 약간 취미 생활로 네. 또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네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생강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은 2014년부터죠. 그렇죠. 네. 이름에 대해서 설명
사실은 제가 박진규라는 본명으로 이제 등단을 했고 한 네.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네. 그때 마침 이제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네. 소설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쪽 주관님이 이제 뭐 열린 책들에서 처음 이제 한국 작가의 소설을 출간하는 거니까 뭔가 재밌는 이벤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약간 필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못 네. 써서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다 그럼 좋다 필명을 해보자 했는데 네. 마땅히 또 좋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던 차에 이제 우연히 이제 서점에 갔는데 저쪽에서 이제 어느 여자분께서 이제 생강이 건강에 좋다. 이런 책을 읽고 계셔가지고 이제 딱 보고서 박생강 괜찮은데 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그쪽에서도 이제 열린 책들 주관님도 박생강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박생강이라고 정해져서 이제 쓰게 됐죠, 되게.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강이 맞네요. 저는 다른 한자 그렇죠. 뜻풀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 그런 것들을 뒤에 좀 출판사에서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원래는 그냥 뭐 먹는 생강, 저도 생강도 좋아하기도 해서. 그러시군요. 네. 박생강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할 취미는 특이합니다. 탕묘인데요. 고양이를 기르고 계신데 그 고양이가 남의 집 고양이인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있는 작업실에 2층 집이 고양이의 주인님이시죠. 네, 수도님이시죠. 네. 그럼 얼마나 탕묘를 하신 거예요? 기간이? 올 겨울부터니까 지금 한 6개월쯤 됐을래나? 네. 올 1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시작하고.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좀 뭐 특별한 계기가 있긴 했는데 2층 집에 이사 오신 분이 작년 가을쯤에 이사 오셨는데 네. 그 집에 이사 오신 이유가 이제 2년 동안 키운 고양이 4자매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방 안에서 좀 키울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층 집 바로 앞에 이제 작은 마당 같은 게 있고 또 세탁실이 외부에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거기에 키우시려고 이사를 왔는데 이제 올해 초 겨울이 되게 추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잠깐 이제 어디 가신 상황에서 세탁실 안에 고양이를 놔뒀는데 이제 너무 추운 거야,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게다가 고양이 4마리가 있는데 자매들인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쫓겨난 고양이들이 막 추위에서 방황을 하다가 1층에 있는 제 작업실 현관문 앞에서 울고 있는 바람에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 이렇게 깡총 뛰어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탕묘를 한 마리를 하게 됐는데 한 마리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보자. 이제 다른 자매 2마리가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또 들어오게 되고 막 이래서 이제 3마리를 이제 탕묘를 하게 된 거죠. 네. 선택 당하셨네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역시 고양이는 집사를 선택한다는 말이 여기서 또 증명돼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탕묘 중인 고양이 이름은 뭔지 또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 제일 먼저 들어왔던 애가 이제 뽀뽀라는 애인데 약간 얼룩 고양이에요. 이렇게 하얀색 검정색 섞인 고양이고 되게 빨리 돌아다니는데 좀 겁이 많고 다른 2마리 고양이에 비해서 약간 체구가 작아가지고 이제 겁에 질려 있는 고양이고 근데 이제 발을 잘 써가지고 지금도 이제 제 작업실에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창문을 열고 나가요. 그랬다가 다시 이를 보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기행을 벌이고 있죠. 창문을 이렇게 연다고요? 네, 그 방충망을 열고. 네. 대박. 네. 뽀뽀는 그런 기행을 하는군요. 또 다른 고양이들은? 다른 자매는 이제 후후하고 팡팡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팡팡이는 이제 턱시도 고양이고 후우는 삼색 고양인데 이 둘이 약간 좀 성격이 살짝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삼색 고양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약간 좀 앙칼지다 그러잖아요. 예민하고 뭐 이런 고양이고 팡팡이는 약간 좀 육상부 선수 같은 그런 되게 무뚝뚝한 고양인데 이 팡팡이하고 후후 사이에 이렇게 권력 싸움이 항상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맨날 싸우고 있으면 뽀뽀가 이렇게 눈치 보다 도망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사이가 안 좋은 자매들이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싹 보면 털이 막 꼽혀 있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정말 자기 성격은 바꾸지 않는구나.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집 고양이를 맡아주는 일도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양이를 좋아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 관심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정말 선택당하셨어. 그 울음소리 때문에 차마 그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고 고양이를 들이면서 이제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의 약간 즐거움 같은 걸 좀 느끼게 되긴 했죠.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됐는데 뭐 그냥 놔두고 밥 주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겨울에는 몰랐는데 겨울이 지나니까 이제 털이 막 엄청 빠지더라고요.
한번 안겼다가 일어나면 옷이 다 털이 묻어있고 막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다른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털 문제가 좀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 나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드세요? 제가 그 전에 고양이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작은 길고양이 같은 거 보면 이제 쟤를 이렇게 좀 길들여서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3마리를 탕묘하는 것도 좀 약간 정신이 그쵸.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탕묘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박생강 작가님의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남의 집 고양이지만 내 고양이라는 마음으로 돌본다. 예스. 울음소리나 눈빛으로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스. 계속되는 폭염에 고양이가 더위를 먹지 않도록 외출 시에 에어컨을 켜둔다. 노. 네. 나의 고양이 같지만 나의 고양이를 정말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마음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계속 보게 되니까 네. 너는 뭐 주인이 따로 있는 남의 고양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남의 고양이니까 훨씬 더 뭔가 책임감이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좀 혹시나 애가 좀 다치거나 하면 네. 혹시나 이상한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조금만 까줘도 2층 그 원래 주인한테 까졌어요. 막 좀 상처 좀 치료해 주세요 얘기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네. 함께 돌본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본래 주인, 본래 집사를 그리워하진 않아요? 2층이어서 괜찮나? 한 번은 2층 이제 사장님께서 너무 우리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3마리를 이제 2층에 가둬둔 적이 있어요. 방 안에 들여가지고 그때는. 그것도 이제 또 팡팡이하고 후하고 많이 싸우니까 이렇게 같이 가둬두면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폭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했는데 뽀뽀가 그때 네. 또 이제 그때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빠삐용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얘가 창문을 여는 기술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층보다는 이제 1층에 탕묘하는 분들을 더 좋아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뽀뽀가 탈출을 그때 네, 그거를 이제 사실 제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네. 주방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작은 게 있는데 2층에 걔가 막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막 열어내는데 신기하다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덕덕덕덕 하더니 열었어요. 그래서 어디 튀어나왔다. 그래서 한번 기술을 습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기술이 이제 많이 습득이 돼서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창문까지 열고 막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네. 애니메이션 한 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막 상상이 돼요. 고양이를 오래 키워온 분들은 울음소리만으로 배가 고픈지 화장실을 치워야 되는지 아신다고 하는데 작가님도 그러세요? 네, 배가 고픈 거는 일단 알고. 울음소리가 달라요? 네, 약간 좀 간절하고 그리고 간식을 들고 나타나면 그 소리만 듣고 울음소리가 정말 간절해지고 약간 새 울음처럼 막 이렇게 높아지면서 울고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울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뭐 창문 열고 나가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아직 100% 마스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가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는데 약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때 뭘 원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살짝 있기는 해요. 재밌다. 너무. 그리고 그냥 모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고양이 말을 번역해주는 앱이 있다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 고양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지? 배고파, 그런가요? 화장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근데 얘네들 탕묘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야옹야옹 이렇게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울더라고요. 한 번도 야옹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들어가, 딱 한 번. 딱 뽀뽀가 딱 한 번. 근데 그게 인간을 위해서 야옹이라고 우는 거래요. 자기의 원래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뽀뽀만 야옹을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찡찡거리는 소리 내거나 깐난애기 같은 소리 내거나 뭐 아니면 뭐 싸울 때는 뭐 으르렁대는 소리 내거나 뭐 전혀 다른 소리를 내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야옹이라고 해준다는 것도 너무. 진짜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박생강 작가님은 장시간 탕묘 중이신데 요즘처럼 여름 휴가를 떠나거나 혹은 출장을 가시거나 집을 오래 비우셔야 할 때 그 반려동물 맡길 곳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고양이가 처음부터 작가님 집에 적응을 잘 했나요? 일단 추워서 들어왔으니까 적응을 잘 했고요. 지금 뭐 더워져도 바깥보다는 덜 더우니까 또 즐겨 찾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고양이가 털도 많이 빠지고 화장실도 청소해줘야 맞아요. 되고 네. 놀아줘야 되고 예민한 네. 동물이기도 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돌보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근데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창문 열고 화장실 가는 건 뽀뽀만 가고 다른 고양이들은 그렇게 못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대야를 좀 쓰고 싶어가지고 요즘 나오는 그 세숫대야 중에 약간 이렇게 물 바로 빠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뚜껑 열면 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 담은 다음에 이렇게 요거만 딱 열면 이렇게 네. 물병처럼 이렇게 물 밑으로 쑥 빠지는 거라 물병 네. 뚜껑처럼 그런 게 네. 있는데 그거를 샀던 때가 이제 고양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는데 그 대야를 얘네들이 변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광처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변을 보고 화장실에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라서 이제 그거만 이렇게 닦아주면 되고 막 이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제 편의를 위해 샀던 대야를 변기로 쓰게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화장실 치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털 빠지는 문제는 그 여기서 그 업체 이름 말해도 상관없나요? 네, 말씀해 그 보세요. 많이 가는 다이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 이렇게 옷 먼지 터는 그 돌돌이 같은 거 아시죠? 네네네. 예,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을 밀면서 이제 아니 제 옷에 털이 묻으면 이렇게 하고 막 이게 그걸 많이 애용하게 됐죠. 저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예. 후후와 팡팡이는 네. 굳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열 수 있는데 예. 굳이 열지 않는다. 아, 그러려나? 내가 굳이 저거를 뽀뽀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네.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근데 진짜 뽀뽀는 열심히 오는데 얘네는 잘 울진 네. 않더라고요. 내가 열지 그냥, 않아도 그냥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우렁차게 울어요. 창틀에 앉아가지고 열어달라는 그런 울음소리를 막 이렇게 그르릉그릉 대면서 울어요. 예.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 뭔가 다들 작전이 있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네. 지금 돌봐주고 계신 고양이의 탕묘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고양이를 또 맡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보고 있고요. 이제 2층 주인집 사장님께서 이제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마리하고 나머지 1마리는 이제 걔는 소소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사람을 잘 안 따라요. 그래갖고 걔는 우리한테 안 와 있고 나한테 와 있지 않고 제 작업실 옆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손님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4마리를 키우고 계신데 그 4마리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든 거라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4마리 중에 1마리 정도를 제가 이제 탕묘해서 이제 집사로 기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4마리 중에 1마리를. 네, 1마리나 2마리 정도는 아마. 와, 고양이들 진짜 멋지다. 자기가 다 선택한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네, 애정을 그렇게 과하게 갈구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와서 딱 앵긴 다음에 자기의 애정의 효과가 채워지면 깨물고 떠나요. 마지막에 항상. 그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손목을 탁 깨물면 난 떠나겠다 이거야.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막. 근데 세게는 안 깨물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멋있지? 그러면 혹시 동네 고양이들도 돌봐주시나요? 그렇진 않은데 약간 이태원 쪽에 그런 동네 고양이들이 많은데 그 각 구역마다 이렇게 밥을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반려묘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혹시 이 폭염 속에 야옹이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뭐 선풍기 정도는 틀어주고 있고요. 네. 제가 들어가 있을 때 에어컨도 틀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항상 외출할 때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아서 아까 노라고 했고요. 네. 야옹이들이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작업실 밖에 마당이 있고 그늘이 있어가지고 제가 외출할 때 문을 열면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저쪽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양이를 생각한답시고 내가 뭔가 과한 애정을 쏟는 순간 귀찮아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되게. 부분이 있어요. 네, 너무 원하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꼬리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채찍처럼 탁탁 치면서 그만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네, 아니면 약간 이빨을 좀 과하게 드러내면서 이러면 진짜 깨물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내가 좋아서 깨무는 게 아니라 약간 너를 위협하기 위해서 깨물겠다. 약간 이런 액션을 취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고양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얘기를 작가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시나 소설에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네. 고양이가 문학적 영감을 주거나 소설 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전에는 없었다가 이제 요번에 그 요가 앤솔러지 소설집에 요가 고양이랑 소설을 집어넣으면서 어쨌든 그 고양이한테 영감을 받은 소설을 처음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네. 직접 쓰신 취미와 관련된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네네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방금 제가 말했던 요가
육아 고양이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생강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호흡과 몸의 집중이 하나로 스며들 때 류는 종종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중은 쉽지 않았다. 자꾸만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북풍의 곡소리가 류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아오 아오 찬바람이 울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들어보니 바람의 울음이 아닌 진짜 울음이었다. 결국 류는 현관문을 빼꼼 열어보았다. 그저 바람 소리가 전부여서 류가 현관문을 다시 닫으려 할 때 갑자기 바람이 확 뛰어들어왔다. 네가 울었구나 쾌골조로. 류의 발 옆에 검정 망토를 두르고 검정 복면을 쓴 것 같은 작은 덩치의 얼룩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얼룩 고양이는 앞발과 뒷발, 목덜미, 입 주위만 우윳빛이었다. 이태원 귀농길을 다니면서 류는 많은 길고양이들을 보았다. 그 중에는 이놈과 비슷한 흰색 검정 얼룩 고양이도 몇 마리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녀석은 털이 깔끔하니 길고양이 같지 않았다. 심지어 류의 슬리퍼 신은 발에 슬그머니 몸을 치대기도 했다. 사람 손을 탄 고양이가 틀림없었다. 어떡하나 지금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류는 한밤중에 이 낯선 고양이를 안고 이태원 귀농길을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녀석을 안에 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누군가 그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불안한 나날이었다. 그것이 한겨울 한 마리의 고양이라 할지라도. 조로 주인이 밖에서 널 찾고 있을 거야. 류는 슬리퍼 신은 발로 슬그머니 고양이를 떠밀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다시 아오 아오 곡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양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추운병 고양이는 야옹 울지 않고 곡소리를 내며 운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긴 쉽지 않았다. 류는 미닫이 문을 닫고 침실로 들어가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았다. 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패딩을 걸치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현관 앞에도 3개의 계단 위에도 얼룩 고양이는 없었다. 주인이 찾아와서 데려갔나? 바람소리가 서리빨 송곳니로 그의 귓바퀴를 깨물었다. 류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서 밖으로 나가 큰 골목까지 둘러보았다. 어둠 속 피눈길에서 길고양이들의 울음이 들려왔다. 울음 속에 아오호 곡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어디쯤에서 들리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류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룩 고양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류를 올려다본 채 마치 그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앞서 해주신 이야기가 막 떠올랐어요. 예, 그렇죠. 그런 자전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자전소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걸 택했어요. 네. 아, 그 요가하는 류와 얼룩 고양이의 만남이 흥미로운 대목인데 네. 이 문장을 딱 골라서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했던 이제 저의 자전적인 부분이 아주 네. 섞여 있기도 하고 약간 네. 이 소설의 시작 부분이라서 이제 흥미로울 것 같아서 골랐고요. 이제 네. 그 뒤로는 이제 약간 요가 고양이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 경험을 하게 되는 막 이런 레퍼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거지만 네, 스포기 때문에 자세히는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후후와 팡팡이와 뽀뽀와 아까 소소? 소소는 저희가 탕미하고 있진 않고요. 네. 그 옆옆 그 카페에서 네. 이제 그 항상 그 손님들 오면 포즈 취하고 사진 찍히고 막 인스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손을 다 쓰다듬으려고 하면 도망쳐요. 소소는. 스타 고양이다 그러면 스타의 네, 그렇죠. 어떤 기질이 있는. 근데 최근에 네. 그 카페에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소소가 좀 밀려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네. 아, 라이벌이 나타났네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뺏겼어요. 소소가. 정말 바로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뭔가 진짜 연예계 소식을 듣는 것 네. 같아요. 방금 읽어주신 소설은 세상이 멈추면 나는 요가를 한다라는 앤솔로지에 네. 수록될 네네네. 소설이죠. 밀리의 서재라는 독서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연재가 된 작품인데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요가를 배우셨어요? 네, 일단은 고양이를 소재로 쓰기로 요가 고양이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요가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체험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약간 좀 개인 강습을 이틀 정도 받아봤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기본 동작만 배웠어요. 네. 어쩌면 생활이 정말 소설이 된 그런
네, 좀 그런 케이스죠. 네. 아, 네.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는 SF 김승옥 앤솔로지의 로그아웃 월드라는 작품으로 참여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작업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파주시 중앙도서관 상주 작가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주시를 소개하는 개인적인 에세이들을 쓸 기회가 있어서 파주 곳곳을 돌아다닐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살았던 파주의 도심 부분만 알고 있었지 그 외곽 쪽에 되게 완전히 약간 좀 원시림 같은 동네를 잘 몰랐어요. 근데 네.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약간 이걸 약간 디스토피아 세계처럼 써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제 SF 김승옥 그 원고 총탁이 들어와서 한번 파주시를 배경으로 약간 그런 소설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로그아웃 월드라는 소설을 쓰게 됐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가님은 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장르의 글을 쓰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담집 치킨으로 귀신 잡는 법의 경우는 현대판 전래동화 같은 다양하고 독특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시도를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뭐 시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약간 협업 작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출간된 소설 중에 하나는 이제 파주시하고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파주시를 배경으로 한 어떤 소설을 쓰는데 원고료를 파주시 중앙도서관 측에서 받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몬스터 콜렉터라는 소설을 작업 중인데 그건 이제 제가 올 초에 이제 몬스터 콜렉터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다큐팀하고 촬영을 했어요. 나레이션을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전국에 옛날에 괴물도 여기서 무슨 전설의 괴물 얘기가 있답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나레이터를 했었는데 그 다큐가 이제 내년에 방영 예정인데요. 네. 그때 시즌에 맞춰가지고 약간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책을 낼 예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약간 협업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예. 얘기만 어떤 들어도 결과가 재밌어요. 네? 몬스터 컬렉터 네네네. 얘기만 들어도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요. 인상에 남는 괴물 혹시 있으세요? 처음 갔던 데가 네. 괴물은 아니었는데 어떤 강원도 원주 쪽에 네. 그 은행나무가 되게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괴물 얘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트로를 찍었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쫙 날리면서 수많은 노란 은행들이 쫙 날리는데 그게 되게 뭔가 신화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차차차차 날아가는 거를 또 영상팀에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근데 그 은행님한테 이렇게 따귀를 맞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게 좀 괴물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그 저 안에 무슨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몬스터 콜렉터도 너무 네, 기대가 네. 됩니다.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던 장편소설 우리 사우나는 JTBC 안 봐요. 이거는 사우나에서 일하신 경험을 그쵸. 바탕으로 네. 쓰셨던 네, 작품인데 네, 네. 혹시 장편소설 또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앞서 말한 그 두 소설도 약간 하나는 이제 경장분 소설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청소년 소설로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장편 소설이 또 있어요. 그건 네. 약간 한타이적 성향은 아니고 뭔가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한국의 얘기가 아닌 약간 타국의 이민 간 한국인의 얘기 약간 이런 거를 배경으로 쓰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협업 작업이에요. 실제 이민 갔다 왔던 친구를 좀 알게 돼서 이태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그 작업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의 향연 같아요. 작가님 네, 이야기를 듣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탕묘로 만났으니까 네네네. 탕묘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이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제 그 네 자매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 한 마리- 잘하면 한두 마리는 네. 이제 제가 집사로 이제 케어할 그쵸. 수도 있죠. 예. To be continue. 예. 큰 건지 같은 그때는 이제 탕묘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이제 그쵸, 집사가 이제. 돼서. 네. 그렇죠. 기대됩니다. 소설가로서의 어떤 계획이나 꿈 네. 있으실까요? 그 약간은 제가 좀 약간 자기 만족적으로 그동안 많이 써왔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내가 재밌으면 됐지만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올해부터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약간 좀 나도 좀 그동안 약간 좀 문과적으로 써왔다면 이제 약간 좀 이과적으로 뭔가 좀 설계도 해보고 건축하는 느낌을 한번 어떤 소설을 완성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부 써보고 싶어요. 이게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예. 저 근데 무슨 뜻인지 알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네네네. 저도 설계하고 소설을 쓰는 타입이 아닌데 예. 그런 욕구가 들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끝으로 나에게 탕묘란 땡땡이다.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나요? 네, 나에게 탕모란 새로운 발견이다. 새로운 발견. 네, 저한테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정말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그런 야옹이들 이야기 네.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작수치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에 2011년도에 문장의 소리에 녹음을 하러 왔었고 그때가 30대였는데 딱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녹음을 하게 되니까 참 재밌고 감회가 새롭고 네. 10년이 지나서 문장의 소리가 계속됐으면 좋겠고 네. 그때도 50대에도 한번 출연해서 또 소설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작가님의 그 다채롭고 다양하고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를 그 소설 이야기들 네.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